이제 또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정리? 그렇죠. 총정리 내지는 베스트. 아, 네. 베스트. 탑5 이런 거 이제 뭐 연말 연예대상 맨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타벅스에서 마련한 2021년 큐블리케이션 베스트 5를 한번 골라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이 뭐냐? 바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입니다. 이게 두께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두께도 두껍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베스트로 꼽은 이유가 뭐냐? 네. 일단은 저한테는 이게 인생책이었어요. 오. 어떤 의미로 인생책이냐면 내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책이 벌써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약간 얄밉기도 한데, 예. 그러면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이 뭐냐?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심리학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는 책을 네.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런 책들 이미 많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 이제 비평 방법 중에 정신분석학적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정신분석학적 비평에서 많이 쓰이는 이론이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 라캉의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쓰거든요. 네. 문제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프로이트나 라캉 같은 정신분석학을 주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내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건 그거죠.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영화를 분석한 그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책은 뭐냐? 문학을 그렇게 제대로 된 과학적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다양한 문학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문학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영화나 문학에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신경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입니다. 되게 깊은 책일 것 같아요. 예, 되게 그 학문적 깊이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딱 나왔다는 그게 정말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감탄을 하면서 볼 수밖에 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정말 좋은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책의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네.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2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치료주술사는 물약과 연고가 떨어질 수 있다. 신들은 홀연히 사라지거나 냉담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문학은 여전히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 요컨대 그런 이유에서 문학이 고안되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학이 하는 일이었다. 문학은 인간 생물학에서 제기되는 심리적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서술적, 감정적 테크놀로지였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 책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학은 인간 생물학에서 제기되는 심리적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서술적, 감정적 테크놀로지였다. 아울러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서 제기되는 의심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발명품이었다. 이게 이 책이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도약을 위해서 그때 쓰는 서술적, 감정적 테크놀로지가 바로 문학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문학을 예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크놀로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낸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 해본 접근이에요. 그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네. 문학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제가 문학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심리학으로 분석해낸 그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책은 그걸 아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학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파헤치는, 그러니까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영역에 있었던 책인 거죠. 진짜 보면서 전율과 소름이 멈추질 않았어요. 느껴져요. 네, 진짜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이런 발상이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떤 느낌이세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뭔가 내가 딱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네. 공감도 엄청 많이 되고 희열을 느낀다? 예, 희열, 네. 쾌감, 공감, 막 사람들이 이런 단어로 이제 카타르시스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카타르시스의 어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원래 카타르시스의 뜻이 배설 혹은 정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비극을 볼 때 네. 내면에 억눌렸던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비극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픈 네. 영화를 보면. 그게 눈물로 나오면서 배설되고 아, 그 배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그때 쾌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다. 라는 게 이제 기존의 설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면의 슬픔을 치유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만 들으면 그럴듯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현대 심리학에서 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심리 상태를 파악할 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식만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 변화를 통해서도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해요. 우리 뇌가.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네? 눈물이 많이 나오네? 아, 내가 많이 슬픈가 보다. 이렇게 우리 뇌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울기 때문에 속상해지고 두들기기 때문에 화가 나고 떨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우리의 슬픔을 정화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네. 틀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에서 카타르시스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살짝 좀 긴장했어요. 이 책이 다 맞는 말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구닥다리 옛날 이론을 또 들고 오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카타르시스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끌고 와서 그 치유의 효과를 언급을 합니다. 근거 없는 뇌피셜이 아니라 심지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또 무한히 올라가게 되는. 그렇지, 이 책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 하면서 또 신뢰도가 무한히 높아졌는데 어떤 예시를 들자면 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네. 자전적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책 중에 그 최악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자전적 검토가 뭐냐면 안전한 환경에서 네. 트라우마 경험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기억이 희석돼요. 오.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특히 트라우마는 섬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문득 그때 그 끔찍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섬광처럼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프리징 한다 그러죠. 네. 동결 현상. 그리고 그게 떠오르면 사람이 이때 딱 굳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의 이제 안 좋은 발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안전한 환경에서 그 트라우마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주 안전해요. 그러면은 그 기억의 섬광이 강도가 점차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트라우마 치료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픈 기억을 덜 아프고 덜 거슬리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을 보는 것이 이 자전적 검토하고 비슷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극을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비극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관객석에 있는 나는 관객석에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을 봐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자전적 검토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문학에서 이러한 거리감을 뭐 제사의 벽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요. 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그 배경을 문학적으로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 책은 이제 트라우마 치료 방법인 자전적 검토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카타르시스 효과를 뇌과학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트라우마 검토에 도움이 된대요. 이게 뭔 얘기지 봤더니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 두려움 감소와 관련된 회로인 상부중앙 내측 시상핵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효과를 트라우마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온 게 고대 그리스 비극은 주로 연극 형태로 상영이 됐잖아요. 네. 그 무대가 굉장히 넓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춤을 추다가 그 관객이 눈이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그게 두려움을 덜어내는 심리적 효과로 또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서 효과를 보는 치유 효과를 봤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가 문학이 뇌에 끼치는 영향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문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 그쵸. 이게 문학이 그냥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 문학이 우리 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이 책을 보고 나면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문학을 읽어야겠다. 내가 문학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지금은 제가 비극과 트라우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힘도 쥐어주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높여주는 힘도 쥐어주죠. 낙관적인 시야를 갖는 능력도 도와주죠. 그래서 이 책은 문학을 읽는 사람들에게 용기, 사랑, 평정심, 낙관, 호기심, 감사, 창의성 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적 고향을 문학이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책을 그렇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요. 왜? 우리는 문학을 보면은 우리의 뇌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학이 필요한 거였어요. 제목 선정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사실 저희는 저만이겠죠. 논픽션을 많이 읽는데 문학을 진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읽고 저는. 네. 물론 이 책은 문학이 아니라 논픽션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그 문학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이 문학을 분석해서 책을 쓰신 분이다 보니까 정말 문장이 그냥 말 그대로 유려해요. 진짜 글 정말 맛깔나게 유려하게 잘 쓴다.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진짜 이 책은 여러 가지 재미를 한꺼번에 얻어가실 수 있는 진짜 간만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명저 오브 명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베스트 5 중에 첫 번째 추천 도서를 말씀드렸고 네. 다음 두 번째 책은 유선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은 실전이다. 네. 2021년에 저는 이 책을 제가 만약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라고 서평에도 썼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책은 읽으면 인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첫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총 100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 전반에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일만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끈기를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을 잘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다들 한 번씩 살면서 고민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특히 저는 글쓰기를 하니까 아, 말을 잘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는 약간 글쓰기랑 연결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의 4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끈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고 1번이 끈기를 키우는 시작은 끊기이다. 라임 죽이죠. 라임이 살아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얘기를 던져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고 저희 채널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부터 제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든 끈기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끈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래도 이건 제가 미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끈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 끈기.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정말 동의를 했던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를 생생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게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 저희는 손실회피 편향에 익숙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실패했을 때를 생생하게 떠올리면은 그 없던 끈기도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끈기를 계속 다져나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만 잘해도 몰입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몰입하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빨리 가고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하기 때문에 효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더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끈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실제 삶에 적용을 해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제일 와닿은 거는 1번이에요. 끈기를 키우는 시작은 끊기이다. 저는 환경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저한테 제일 도움이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단을 제가 야채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과자를 덜 사고 집에 한 번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를 구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 설정해 놓으면 그거를 목표 이루기가 너무 쉬워져요. 과자를 끊으신 거군요. 두 가지 다입니다. 과자 끊고 야채 먹기. 그래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조금 인생이 더 행복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막 약간 가치관이 제가 서 있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치관을 한번 정립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해져서 거기서 에너지를 소모를 덜 하고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치관을 정립하면은 인생 사는 법 터득하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 자녀가 태어나서 좀 큰다면 이 책을 너무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는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이었네요. 맞아요. 2021 베스트 5 도서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는 바로 초생산성입니다. 이 책 좋죠. 이 책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생산성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가 또 상상스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빨리 많이 만드는 거를 정말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왔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요. 복잡계에서 성과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빨리 많이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많이 던져놓고 그중에 터지는 걸 기다리는 게 이게 복잡계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팅 성공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많이 만드는 거를 어떻게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 초생산성에서 책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죠? 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이 말을 딱 책에서 봤는데 네.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많이 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 내가 왜 빨리 많이 하려고 그랬지?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서 이제 저자가 그러면 왜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하느냐? 그 대답을 제시하는데 진짜 무릎을 탁 친다 그러죠. 진짜 일단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생산성이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유. 그러니까요. 그 자유라는 말에 그렇구나. 내가 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잘하고 이런 거를 왜 하려고 그랬냐?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 특히 아마 이 말에 거의 직장인들 99%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사실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남의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초생산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니까 진짜 뭔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맞아요. 거기다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정말 대단한 걸 선사해준 책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제가 방금 되게 이 책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되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더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로 작성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워크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따라하기만 해도 삶이 변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런 게 이제 잘 만든 워크북들이 네.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성보다 철학적 깊이를 더 말씀을 드렸느냐. 네. 그렇죠? 워크북인데 철학을 더 강조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생산성을 왜 추구해야 되냐?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성취하는 게 진정한 생산성이다. 이 진리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빨리 그냥 많이 쏟아부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제게 어떤 업무에 대한 철학, 직업에 대한 철학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그런 철학적인 부분보다 사실 더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네. 워크북이다.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책 저는 이 책을 뽑았습니다.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아, 제목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요. 예. 저는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먹는 걸 앵간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의 뭐 이 지점에 있어서는 용어 상박?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저는 어릴 적 소원이 진짜 죽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죽기 전까지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죽을 거야. 이런 거가 소원이었을 정도였는데 정말 훌륭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초등학생 때 이제 비만이었어요. 중등도 비만이었어요.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저희 반에서 저밖에 중등도 비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좀 살 때문에 외모 지적을 많이 받았기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만 반에서 비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 주변 압박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약간 은은한 따돌림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또 뭐 막 먹으려고 그러면 다들 막 눈치 보고. 맞아요. 저 혼자서도 눈치를 봐요. 아, 맞아요. 혼자서도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네. 슬퍼요. 네. 근데도 제가 이제 다이어트가 어려웠고 필요성도 몰랐는데 게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먹는 걸로 푸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막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면은 우울감이 생겨요. 왜 나는 이걸 절제를 못하지? 그리고 먹으면 배도 부르니까 너무 더부룩하고 우울해지지? 자존감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되게 악순환이 돌아요. 근데 제가 최근 1년 동안 이제 사실 60kg 정도에서 52까지 뺐었어요. 51도 찍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54에서 56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닐 바너드 박사분인데 식이요법 권위자이자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EBS 다큐에서도 본 적이 있고요. 네.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제가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얻었던 그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배운 첫 번째는 우유 끊기입니다. 제가 1월에 이제 손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제 운동 PT 선생님이 우유를 끊어보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유를 끊고 대체품을 찾았어요. 뭐 아몬드 브리즈라든지 아니면 두유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먹었는데 확실히 저는 거의 1리터 이상씩을 하루에 먹었거든요. 우유를 우유를요? 진짜 좋아해서 막 김치냉장고에 쌓아두고 먹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때 끊었는데 이게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유가 우리 몸에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라면 우유 말고 더 건강한 칼슘인 녹색잎 채소와 콩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입니다. 그렇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는 우유를 끊어서 네. 건강 균형을 바로 잡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채소 양 늘리기였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PT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 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양상추 가득해서 야채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정도로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인가 소인가. 네.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야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줄 몰랐고 녹색잎 채소 위주로 먹으니까 되게 클린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효과가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해요. 되게 빨라요. 몸이 뭔가 가벼워지고 네. 맑은 느낌이 드는. 네. 그리고 이제 눈바디라고 하죠. 거울 보면은 달라짐을 일주일만 해도 느껴요. 그래서 야채가 막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럴 때는 야채 주스로 대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섬유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밥을 제가 쌀밥을 먹다가 잡곡이랑 현미밥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바꾸니까 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55kg에서 정체기가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51kg까지 뺐냐면 이제 현미 찹쌀밥에서 곤약쌀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한테는 곤약쌀밥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쌀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빵도 통곡물 빵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효과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던 게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저 그런 바지 집에 엄청 많은데. 세상에.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는 밀가루랑 설탕 줄이기. 이거는 많이 진짜. 아시죠? 너무 잔인하다. 그거 줄이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줄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근데 중요한 게 밀가루랑 설탕을 끊더라도 식단이 맛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부랑 샐러드 요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드레싱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리통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죄송하지만 토한 적도 있어요. 진짜 심해요. 근데 이번에 이 네 가지를 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되게 가벼운 운동까지 가능한 정도로 올라왔어요. 생리 중에도.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사실 그 생리통이 극심한 경우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런 일이 초래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잡힌 거잖아요. 네. 아 진짜 말 그대로 건강 불균형이 네. 바로 잡힌. 저는 진짜 이 책 덕을 많이 봤어요. 제목 그대로가 적용이 되신 거네요. 그렇네요. 아, 이게 바로 책에서 배운 걸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는. 그래서 제 인생 책이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체력도 좋아지고 제가 두통이 종종 있었는데 두통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지만 식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 사실 식단이 조절을 하면 나한테 이렇게 빠른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이게 책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도 존경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효과도 보셨다니까 진짜 존경스럽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안 해봤는데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적극적으로 적용을 진짜 해보도록 추천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최악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그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책도 저한테는 인생책이었어요. 진짜 올해 인생책도 많은. 또 제 인생책들은 다 두꺼워요. 이게 읽으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게 읽었는데 그래도 힘들게 읽고 나니까 뭐 힘들게 다 완독해서 오는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 기쁨 플러스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왜 인생책이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안에 모순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였는데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알고 있죠.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긍정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아니다.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자. 내 마인드를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마음 먹기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 먹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뭐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을 다르게 먹으려고 결심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몸 상태는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게 맞나? 이게 뭐 그냥 마음만 바꿔 먹는다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 그 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답이 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이렇게 넓어진대요. 예, 그게 이제 넓어지면은 이제 넓어지면 우리가 살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이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넓어진 게 진짜로 넓어진 걸로 고정이 되려면 완전한 회복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인내의 창이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인내의 창이라고 하는데 인내의 창이 넓어지려고 하다가 회복이 없이 계속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이고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못 버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인내의 창이 좁아진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완전한 회복을 거치면은 내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죽네? 살아있네? 내가 견딜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즉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뭐냐? 완전한 회복을 거치는 것.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네.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겪었더라도 내가 그거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간을 거치면은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게 강철 멘탈을 기르는 방법인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도 완전한 회복을 거치면은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네? 라고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딱 생각난 게 그거였습니다. 니체의 명언은 바뀌어야 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완전한 회복을 거쳤을 때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이걸 배우게 됐고, 제가 살면서 그런 긍정심리학 책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느꼈던 딜레마가 이 책을 통해서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인생에 살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책을 딱 만났을 때 진짜 인생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호기심의 궁금함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잖아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거. 그런 어떤 내 삶의 어떤 핵심 개념을 바꿔준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많은 걸 선사한 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통찰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싱큐에서도 1위로 뽑힌 맞아요. 책이죠. 싱큐베이션 무료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최고의 책이 무엇이었느냐 했더니 투표에서 1위로 뽑힌 책도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올해 읽은 책을 정리해서 베스트 5를 꼽아봤는데 네. 저는 이런 작업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올해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 베스트 5 너무 많다 싶으면 베스트 3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그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책도 네. 알아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이 책 좋았는데 나도 이 책 좋았는데 하면서 취향이 맞는 분도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이어지는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가는데 체인지 그라운드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